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시장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네, 정말 그랬죠. 약세장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크고 작은 조정도 많았는데 결국엔 아주 멋지게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파티 과연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대담하게 그렇다고 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낙관론의 발밑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이 하나 놓여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희망의 근거와 위험한 외줄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연말이면 을에 들려오는 그 산타랠리라는 단기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그 기세가 내년 그리고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살펴볼 거예요. 특히 오늘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인 주장은 따로 있어요. 아, 어떤 거죠?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보수적인 은행이 차세대 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인데요. 이 예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낙관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축제 분위기부터 거대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함정까지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연말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산타랠리라는 거 정말 실체가 있는 건가요? 솔직히 연말이면 다들 휴가 가고 돈 쓸 곳 많아서 주식을 팔 것 같은데 오히려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있는 지점이죠. 상식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인용된 주식 트레이더 연감을 보면 이건 그냥 속설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패턴이거든요. 아, 통계적으로요? 네. 역사적으로 연도의 마지막 거래 주간과 새해 첫 이틀 동안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꽤 높았어요. 단순한 연말 분위기 탓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구조적인 이유요? 그게 뭘까요? 그냥 기분 좋아서 다 같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분석에서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짚어줘요. 첫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 그대로 쇼윈도우를 장식하는 행위예요. 아, 윈도우 드레싱.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죠? 아주 간단해요. 펀드 매니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에 고객들한테 성적표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고서. 네. 그걸 예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기가 보유한 주식 중에 올해 성과가 좋았던 우량주들을 연말에 더 사들이는 거예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죠. 아, 보세요. 제가 투자한 주식들이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성적표 꾸미기 같은 거예요. 와, 그거 거의 성적표 분식 회계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훨씬 더 건전한 이유인데요. 바로 새해 자금 유입 효과예요. 새해가 되면 개인들은 새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하기도 하고 기관들은 새로운 예산을 배정받죠. 연말 보너스가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도 하고요. 아,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돈, 즉 뉴머니가 연초에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자연스러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말의 반짝 랠리는 기관들의 성적표 꾸미기란 새해의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단기적인 축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내년 전체의 큰 그림이잖아요. 산타가 주고 간 이 선물이 과연 내년 봄,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료에서는 그 열쇠를 연준이 주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정확해요. 2026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연준의 금리 정책, 즉 피봇에 달려있다는 분석이에요. 시장을 짓누르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 이게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숨통이 트이겠네요. 자료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가 회복될 거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 지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드는 지표인데요. 일종의 기업 경기 체감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체감 온도계. 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50 아래면 위축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공장을 돌리고 투자를 늘릴 테니
이 지수가 기준선인 50 위로 올라올 거라는 예측이죠. 특히 이런 환경은 기술주보다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더 큰 훈풍이 될 거라고 봐요. 전통 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건가요? 산업재, 에너지, 기초소재 같은 분야들이에요.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기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분야들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2025년보다 2026년에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파격적인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금융, 특히 은행에 대한 예측인데 잠깐만요. 은행이 차세대 기술주가 된다고요? 하하, 그렇죠. 이건 마치 코끼리가 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딱딱하고 보수적인 은행이 어떻게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대체 어떤 근거를 제시하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하하,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죠.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 분석가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AI와 블록체인? 네, 지금까지 은행은 수많은 인력이 서류 작업과 고객 응대에 매달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AI가 대출 심사, 사기 탐지,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같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송금이나 결제 같은 거래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업무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비즈니스 효율을 극적으로 높이면 은행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마진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이 더 이상 안정적인 배당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와, 마치 전통적인 소매업체였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기술로 거듭난 것처럼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지만 JP모건이 아무리 AI를 도입한다고 해도 수많은 규제와 거대한 조직 문화를 가진 은행이 과연 IT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술을 쓰는 회사랑 기술 회사는 전혀 다른 개념일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물론 그게 가장 큰 허들이죠.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또 다른 순풍이 불어올 거라고 봐요. 바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에요. 아, 규제 완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말 숨막히는 수준의 자본 규제를 받아왔거든요. 안전장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은행들은 묶여있던 돈을 대출이나 투자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은행에게 엄청난 기회죠. 그런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보통 청문회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공식 제안,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치면 최소 9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긴 과정이에요. 꽤 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됐다는 신호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 지방은행들도 좋다고 하던데요? 네, 지방은행들은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주 고객인 중소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니까요. 또 경기가 좋아지면 M&A나 IPO 같은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자문 서비스가 지방은행들에게는 아주 쏠쏠한 수익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발판으로 전통산업과 은행주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아주 장밋빛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강력한 성장과 낮은 금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성장이 강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낮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일 때가 많잖아요.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죠. 자료에 나온 세 개의 차트를 보면 이 기이한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요. 첫 번째 차트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지출인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차트가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의 실질 소득 차트를 보면 최근에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버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 번째 차트인 저축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는데 그 갭을 뭘로 메우고 있을까요?
결국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까먹거나 빚을 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빚으로 소비를 떠받칠 수는 없을 텐데. 이거 혹시 폭탄 돌리기 아닌가요? 곧 터질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우려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아직 버틸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요. 첫째, 내년에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월급이 똑같이 올라도 물가 상승 부담이 줄어드니 실질 소득은 자연스럽게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네. 둘째,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생기는 자산 효과, 웰트 이펙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내 자산이 불어나면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소비를 더 늘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말정산 환급금 같은 단기적인 요인도 언급됐었죠. 네, 그런 일시적인 현금 유입도 소비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가계부채 수준이 역사적인 고점과 비교하면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어요. 아직은 괜찮다. 즉, 소비자들이 빚을 더 낼 여력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지만 아직 줄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죠. 2025년 시장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나 상승했는데 이런 강한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1990년대 인터넷 붐과 지금의 AI 붐을 비교하던데 정말 제2의 닷컴 버블 같은 장기 랠리가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여기서 과거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줘요. 1928년 이후 미국 증시 역사에서 S&P 500 지수가 3년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한 경우가 총 12번 있었대요. 3년 연속 20% 이상이라니 엄청난 강세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네 번째 해 성적이에요. 그 12번 중에서 절반인 6번은 네 번째 해에도 20% 이상 또 올랐다고 해요. 확률이 50%나 되는군요. 저는 3년이나 올랐으니 다음 해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상식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맞아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논리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강세장이 오래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락을 점치는 건 섣부르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지금의 AI 혁명이 90년대 인터넷 혁명처럼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라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낙관적인 전망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요? 이 분석의 저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현실 안주, 컴플레이센시예요. 현실 안주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상태, 즉 시장의 오만함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어요.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같은 걸 보면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지수가 너무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에 무감각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과속 질주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군요. 딱 맞는 비유네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덧붙여졌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분석가는 자신의 고객들, 즉 실제 투자자들과 대화해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그쵸. 정말 금리가 내려갈까? 소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전쟁이 더 커지면 같은 우려들이 시장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건전한 의심과 걱정이 시장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진짜 거품의 정점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부터 AI와 규제 완화를 날개로 단 은행이 차세대 기술주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 그리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파티는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의 대부분은 결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 위에 서 있어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끈질겨서 연준이 이 고금리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해야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바뀔까요?
금리 인하라는 단비만을 기다리는 산업재와 은행, 그리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비자들의 미래는 어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지 그 반대의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